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되는 친구들이 학교 시험 보거나 이제 수능을 볼 때 제일 곤란을 호소하는 그런 과목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있어요. 자, 한국사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 역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아시아랑 세계사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나 많은 나라랑 문화권들을 보게 되면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뭔가 따로 디테일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세계사 내지는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과 가장 많은 문제가 모여있는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조가 되게 많이 변하게 되죠.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라가 있고요. 은나라가 있습니다. 상나라라고 부르죠. 주나라가 있고, 춘추전국 시대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 다음에 진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떨어졌네.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습니다. 수나라가 있고, 당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송나라가 있고, 원나라가 있고,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국이라고 불리는 중화민국이 있습니다. 칠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세력 구도의 변화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것 중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동아시아사도 들어가고 세계사도 들어갑니다. 은나라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처음 시작할 때는 인류의 4대 문명에 중국 문명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화강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나라 주나라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부분에 있어서 5문제에서 7문제 이상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 이제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국이 시험 범위 전체인 학교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 동아시아사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세계사라고 하면 여기 말고도 이집트도 해야지, 아니면 유럽도 해야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동아시아사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반 조금 넘어요, 시험 범위. 한 60% 이상 되는 거죠. 일본도 해야 되고 한국도 해야 되니까. 근데 나라를 한번 숫자를 한번 봐보자. 하나라는 물론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어떤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전설 속의 나라를 보시면 돼요. 그럼 숫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입니다. 너희 학교 시험 문제가 90문제, 100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주나라나 원나라나 수나라나 진나라 외워야 될 개념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왕조 중에 한 왕조에서 몇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0개의 나라들 중에 제일 문제가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한 개씩 가르쳐 주겠지만, 예전에 선생님이 한국사 가르쳐 줬을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국사나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는 역사죠.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비교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추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기본형 문제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 응용 문제가 비교예요. 신화는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주요 키워드 하나씩 잡아드리고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교 문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하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은나라는 신정 정치를 했던 나라예요.
신이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지. 신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물어볼까? 점을 치는 거죠. 자, 거북이 등껍질이랑 소 넓적다리 뼈 같은 것들을 구워가지고 갈라진 모양을 보고 나서 점을 쳤대요. 그게 바로 갑골 문자입니다. 갑골 문자는 나중에 한자의 기원이 되죠. 마치 서양에서의 페니키아의 표현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나라는 일단은 갑골 문자, 한자의 기원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돼요. 주나라는 뭐냐? 자,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별로 하나씩 끊어갖고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주나라, 뭐가 있죠? 자, 주나라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봉건제도가 어떤 거냐? 중국이라는 나라의 땅이 넓으면 제일 중요한 중앙 부분은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황제가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은 나눠가지고 제후들한테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방 분권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에 나눠주는 거야, 권력을. 그리고 특이한 건, 특히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잘 들어야 돼. 동아시아사 할 때는 그냥 봉건제도라고 외워도 상관이 없어. 근데 서양에도, 세계사 하는 친구들, 서양에도 중세 유럽은 봉건제도거든요. 게르만족이 노르만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서로 협업하게 되는 관계인 봉건제도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서양의 봉건, 유럽의 봉건제도는 쌍무적 계약관계예요. 주군과 가신이 서로서로의 계약을 지켜야 돼. 계약을 어기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혈연적입니다. 자, 내가 왕을 하면 내 남동생이 제후가 되는 거예요. 친척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계속 물려받는 거야. 그러면 2대, 3대까지는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아. 뭐 사촌 동생한테 5만원 빌려줬다가 안 갚았다고 경찰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대, 11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친척이라고 볼 수 있나? 그거 남이잖아, 그거. 그래서인지 주나라의 혈연적인 봉건제도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통이 흐려지는 거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거기다가 주나라 왕실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번호 매기면서 약간 은나라가 1번이라고 하시면 주나라 2번, 춘추전국 시대 3번입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는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니네들 데리고 수업하는 거라면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줬을 거야. 춘추전국 시대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춘추시대는 주나라 왕실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을 인정하면서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국시대는 아니야. 개판이야. 주나라 왕실을 부정하고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이 춘추전국 시대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개념이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춘추전국 시대는 첫째 철기를 사용해요. 자, 철제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앞에 있었던 은나라랑 주나라는 뭐 썼다는 얘기야? 청동기를 썼다는 얘기야. 청동기. 자, 철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철제 농기구랑 철제 무기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농사의 어떤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많아졌을 테고 또 쌈박질도 무지하게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춘추전국 시대나 주나라나 은나라나 이 뒤에 나오게 되는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물론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짤막한 무슨 쪽지시험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관리를 뽑는 시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뽑았느냐? 레퓨테이션으로 뽑습니다. 누가 좀 유명하다. 누가 똘똘이래더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때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돼요. 요거는 우리 다른 과목이라고 하시는 윤리와 사상에서도 엄연히 하나의 소단원으로 나오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사회탐구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는 꽤 됐어요. 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가는 학파를 얘기합니다. 좀 옆으로 가볼까요? 제자백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5개만 가죠. 유가가 있습니다. 도가가 있고
무가, 법가, 병가가 있어요. 이 유가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유교가 되는 거야. 도가는 도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알아야지. 내신이니까. 유가는 공자, 맹자. 도가는 노자, 장자. 무가는 묵자. 법가는 한비자. 병가는 손자입니다. 다 자자로 끝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 원래 이름이 공자, 맹자가 아니란 얘기야. 여기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이름이 장주예요. 뒤에 자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덕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레퓨테이션이 있는 거지. 이 리스펙트나 어드마이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학파를 하나 만들었어. 그 학파가 제자도 많아져, 책도 많아지고 널리 사람들이 너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막 해. 네 이름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럼 네 이름 뒤에 자자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 수없이 많은 춘추전국 시대의 왕들이 유능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덕망을 보고 스카웃을 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춘추전국 시대 때는 제자 백가와 철기사용 정도만 아셔도 특별하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 때 다음에 누구죠? 학생이 없으니까 이런 게 좀 힘드네요. 자, 네 번째는 춘추전국 시대를 몇백 년 동안 싸워가지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입니다. 자, 진나라도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진시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근데 진시황제라는 표현은 조금 좀 슬픈 표현이고 진나라의 시황제가 맞습니다. 자, 이 시황제는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엄마와 같이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일생을 바쳐서 통일했는데 너무나 엄격한 법과 사상과 쓸데없는 토목공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력이 쇠약해져서 결국 문민반란으로 인해서 자기 때에서 끊어져요. 왕이 한 명이야, 진나라는. 그리고 통일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 도량형, 문자, 화폐 다 통일하는 거 좋아했거든. 근데 진나라에서 우리가 알아놔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 군현제죠. 자, 우리 통치제도가 아까 전에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지방 분권이에요. 지방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니?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지가 대장이 되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의심쟁이인 진나라의 시황제는 전체 영토를 전부 다 군과 현으로 다 나눠요.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관리들을 다 보내는 거야. 다 감시하게 하는 거지. 마치 페르시아의 정치 형태가 되게 비슷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는 이 엄격한 법과 사상에 기초한 군현제와 만리장성과 아방궁 같은 것들, 이거 만들다 국력이 쇠해져서 결국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한나라죠. 한나라는 한 개가 안 끝나요. 좀 라임인 것 같네요. 한나라는 하나로 안 끝나요. 자, 한나라는 일단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한나라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가 군국제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군국제는 뭐냐? 군현제와 봉건제도의 장점만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면 중앙은 군현제도입니다. 지방은 봉건제도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점만 묶은 거야. 마치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합쳐서 혼합경제체제를 맞추는 것처럼. 짬짜면이네요. 아주 그냥 브릴리언트하네. 하지만 그의 아들이 고자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또 바꿔버리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한나라는 한 개로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3개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식이기 때문에 짝짓기 문제로 나올 거야. 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장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체류는 뭐 했던 사람이죠? 체류는 종이 만든 제지술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마천은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동양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 서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인가? 헤로도토스가 서양사의 아버지고요. 사마천이 동양 역사의 아버지예요. 사기는 이거 사기친다 할 때도 사기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겠지. 너도 알겠지만은 고려 때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역사책인 김부식이 지은 역사책 이름이 뭐죠?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장건은 실크로드, 비단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즉, 한 나라는 한 문제로 끝나기에 좀 아까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위진남북조예요. 좀 독특하죠, 이름이. 몇 번인가? 6번인가? 위진남북조. 자, 앞에 나왔던 음나라, 주나라,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에서 춘추전국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춘추전국시대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위진남북조도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한 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수십 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즉 위나라가 뭐 했어요? 진나라가 뭐 했어요? 진나라 중국 통일했던 신왕대 진나라 아닌가요? 한글로 표시할 때 비슷하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써달라고요? 쓰면 한자 선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북조는 남조와 북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 나라가 뭘 했어요를 물어보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물론 외워야 될 거는 되게 많아요. 위진남북조는 뭐 귀족문화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위진남북조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혹시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됐던 삼국지 아세요? 아마 말씀드리면 좀 알고 게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위나라의 조조, 똘똘이죠. 총나라의 유비,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나라의 송권, 거의 아이언맨이지. 싸워서 누가 이기죠? 위나라가 승리합니다. 위나라 조조가. 이 위나라가 나중에 진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남북조는 남조와 북조로 나눠지는 거죠. 자, 남조는 원래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한족이 만든 왕조들이에요. 뭐 나라도 되게 많아요. 북조는 북방민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등장하게 됐던 뭐 거란, 여진, 몽고 이런 북방민족들 있잖아. 그 북방민족들의 조상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나라 이름 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나 나라가 많은지 한번 얘기해 줄까? 북조가 만든 나라는 5호 16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5호, 호가 오랑캐 호자예요. 5종류의 오랑캐가 16개 만들었다고 나라를. 그걸 어떻게 다 쓰니? 그리고 오늘은 수업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키워드 잡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한족이 만든 남조는 주로 강남 땅에서 활약을 하고요. 화북지방에서 활약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갑자기 또 한국지리로 넘어가서 좀 미안한데 남쪽과 북쪽은 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위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추워져요. 농사 짓기 힘들지. 그래서 얘네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너구리 모자 쓰고 약탈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도대체 여기서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남조, 북조의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는 서로 싸우거나 서로 지배하거나 견제했던 관계라는 거야. 북조는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파이팅은 최고지만 문화적으로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발달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관계라든지가 좀 미약하겠지. 그래서 한족에 비해서 조금 슬펐던 거야. 근데 남북조 시대에 서로 교차되는 관계와 교류 속에서 바로 북조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고 승계하고 그대로 베끼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시기가 되는 곳이 바로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위진남북조. 춘추전국 시대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개념이 좀 다르죠.
춘추전국 시대를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면 이 위진남북조의 혼란 시기를 통일시킨 나라는 바로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시킨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우리 한국사에서도 되게 큰 의미를 가져요. 이때가 삼국시대거든. 혹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기억하시나요? 수나라 황제가 막 30만 명, 40만 명 데리고 왔다가 살수에서 그냥 올킬 당한 사건이 있지. 이 수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거 제도를 중국 역사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중국에서 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늦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삼국시대라고 그랬잖아. 근데 수나라의 과거제가 막 된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려 때 광종 때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하죠. 그리고 수나라랑 진나라는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중국 전체를 통일했다는 것과 무리한 통역공사. 진나라가 만리장성과 아망궁을 만들었다면 수나라는 대운하를 만듭니다. 대운하가 뭐냐면요, 그냥 강을 인공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국력이 약해져서 수나라도 아주 짧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진나라랑 수나라는 좀 비운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과거 제도를 시작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하죠. 여덟 번째는 당나라입니다. 원래 당나라부터 내용 되게 많아요. 당나라의 중앙통치의 삼성육부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발해가 베끼고 고려가 이성육부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 근데 당나라는 국제적인 분위기였고 외국이랑도 교류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외국의 다양한 종교들도 많이 유입이 돼요. 이슬람에도 오고 조로아스트로도 오고 페르시아랑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당나라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동아시아의 문화에 기틀을 만들어요. 물론 오만한 것도 하나 있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도 당나라한테 만들어지거든. 근데 동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여러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이잖아.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의 베이스를 만든다고. 어떤 거냐? 유교, 불교, 한자, 농경, 벼농사, 율령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이게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가볼까? 선생님 말이 맞는지 한번 가볼까? 선생님 한국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박동민이거든. 동력동의 백성민자를 씁니다. 한자 이름이에요. 선생님 중국인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름을 한자로 짓잖아요. 한자. 그리고 혹시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얘기가 되게 낯설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효, 충, 예, 인의, 예지신, 유교거든. 불교? 너네 석가탄신을 안 쉬었어? 안 쉬었거든. 국경이에요. 그리고 혹시 밥 먹어본 적 있죠? 쌀밥, 햇밥 먹어본 적 있죠? 변호사예요. 즉 이런 동아시아사의 기틀과 기본과 문화의 배경을 만든 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한국사를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당나라가 만들었어요.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자, 당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주자가 성리학을 만든 그 시기이기도 하고, 송나라는 이제 지금 번호 봐봐라. 하나라까지 원래 끼었으면 10번째야. 이쪽 사람들도 뭔가 보는 게 있었고, 경험한 게 있고, 교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조가 거의 몇 번 바뀌었다고. 왜 바뀌었겠어?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누가 누구를 보내고, 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상황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반란은 누가 일으키겠니? 공부 열심히 하는 문관이나 정치인들이 일으켰을까요? 아니죠. 절도사 같은 장군들이 일으킨 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이 장군들인 무신들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문치주의를 실시한 거야. 똘똘이들, 정치가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얘기야. 군대에 대한 지휘권도 황제에 막 귀속시키고 장군의 힘을 낮추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처음에 좋았어요. 뭐 피스했어. 근데 아까 전에 이 전에 봐. 북방민족들이만 날뛴다 그랬잖아. 국방력이 약화되는 거야. 어느 정도나 약화가 됐냐면 송나라 황제가 공주를 북방민족 추장애한테 막 처음으로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뒤늦게나마 왕안석 아저씨가 개혁 정치를 실시하지만 당연히 실패했겠죠.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 10번에 나오는 원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나라가 나타날 때 즈음에는 우리도 굉장히 낯선 이름이죠. 용나라랑 금나라. 자, 원나라는 몽고족이 만들었고 요나라는 거란이 만들었고 금나라는 여진이 만들었죠. 우리 고려, 한국사에서 고려 시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순서로 쳐들어왔잖아. 뭐 강감찬장군도 있고 귀주대첩이었나? 그 다음에 아쉽게도 국민왕 생각하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보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45년이니까 35년밖에 안 되는데 몽고족의 내전 간섭 기간은 70년이 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내전 간섭이 심했냐면 왕이 앞에다 충자를 붙일 정도잖아. 충선왕, 충모왕, 충렬왕 이렇게. 자, 쓸데없는 일도 빠진대요. 자, 원나라, 요나라, 금나라가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묶어줄게요. 원나라, 요나라,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있다는 건 부족명이 아니라 나라 이름이 있다는 거는 얘네가 중국을 지배했다는 얘기야. 그럼 누굴 지배했다는 얘기냐? 한족을 지배했다는 얘기죠. 한족을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나라랑 금나라는 조금 젠틀해. 이중 정책을 실시해. 한족의 원래 고유의 풍습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뭐 9년제든지 니네 원래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거란이랑 여진 같은 북방민족은 부족 생활을 했거든. 그 부족제로 가고 거란이랑 여진은 부족. 그다음에 한족은 9년제나 예전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원나라, 징기스칸 아주 러프합니다. 몽고인 제일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몽고인이 최고다.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비슷한 거지. 맨 위가 몽고인, 그 다음 생목인, 눈에 색깔 들어가는 사람들, 서남아시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인도 있어요. 고려인도 남들 랭크 좀 돼요. 맨 밑에가 한족이에요. 차별 정책을 세월했다는 거. 자, 이렇게 지금 은나라, 주나라, 춘추정치대, 진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까지 중요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 대여섯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선생님 아까 전에 약속했을 때 선생님 이거 말고 한 단어에 한 가지씩 말고 비교하거나 이런 흐름 문제에 중요한 거나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약속은 지켜야죠. 통치 방법의 비교와 흐름 순서 이미 다 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첫 번째는 뭐죠? 주나라의 봉건제도입니다. 지방 분권이야. 지방 인정해줬어. 그러다가 안돼 못 믿겠어. 내가 다 암시할 거야. 9년제로 가죠. 갔다가 야 봉건제도도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좀 크고 9년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좀 크구나. 한나라의 구조가 야 좀 섞어서 좀 좋은 거 만들어야겠다. 군국제로 갑니다. 물론 그 아들이 삐딱선 타가지고 9년제로 다시 가긴 하지만 이런 식의 4개의 흐름, 순서. 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에서도 완전히 최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역사에서 순서와 흐름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손댈 엄두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중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했습니다.